안녕하십니까. 국민은행 자본시장 사업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자본시장 사업그룹 금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장현상 이코노미스트입니다. 환율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하반기 경제 및 금리, 환율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 글로벌 경제 금리를 보면은 일단 중동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또 많이 올랐죠. 거의 9,000포인트 연초 대비로 한 2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환율도 1,400원대에서 지금 1,500원대 중반까지 올랐기 때문에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아마 중동 전쟁이 가장 좀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종전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측에서 종전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앞으로 60일 동안 협상 진행 과정에서 협상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를 낮춰야 되는 입장이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란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이나 아니면 무역을 제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풀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가도 지금 100불대에서 지금 70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금리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죠. 네네. 미국 연준은 오히려 6월달 FOMC에서 올해 한 번의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아마 금리를 올려야 될 거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좋았죠. 경상수지 흑자 우리나라. 올해 하반기에 이 중동 이슈, 그 다음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 또 하나는 이 반도체 사이클과 환율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도 많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금리는 예상보다 많이 안 내려왔습니다. 네네, 익스인플레이션 좀 떨어졌지만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런 이제 유가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안 내려올 거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6월 FOMC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시장의 기대가 약간 좀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좀 이제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은 하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그 물가 전망치는 상당폭 상향 조정한 것과 더불어서 네. 이제 경제 전망 점도표에서 이제 좀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게 네. 아무래도 시장에 좀 연준의 긴축 우려가 상당히 높아졌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계속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문제는 좀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미국의 물가가 아직도 너무 높은 상황이다. 네. 이제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당연히 앞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 유가가 상당히 올랐고, 음. 그것 때문에 좀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네. 미국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좀 이제 국제 유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가격이 이제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하면, 네. 그러니까 둔화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연준의 좀 매파적인 기조가 약간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측면에서도 지금은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물가에 좀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긴축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 자체는 상당히 좋은 상황인 건 네. 맞습니다. 대신 이제 앞으로 7월 이후의 고용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확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 2022년도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심화됐을 때에는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률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그거를 감안을 했을 때 수요 측면이랑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같이 이제 결합되면서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 기조를 가져갈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임금이 좀 내려가고 네. 에너지 가격도 약간 내려간다고 하면 네. 연준의 긴축 기조가 점차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는 좀 정책금리 인상 우려가 되게 높은 상황이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정책금리를 올리기보다는 그냥 동결 기조를 쭉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사했지만 예. 이제 물가도 둔화될 거고, 그러면은 인상에 대한 기대가 좀 약해지면서 금리도 좀 하락 안정을 보일 거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네. 이제 유가는 떨어졌고, 네.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지금 인상을 뭐 거의 기정사실화했잖아요. 네네. 한국도 금리 인상 기조는 어떻게 좀 바뀌는 게 있을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물가 압력도 물가 압력인데 좀 음. 금융 불안정도 약간의 좀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선 지난 5월 금통위에서 이제 신현성 한은 총재가 이제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를 한 상황이고 네. 이제 물가도 점점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상당폭 좀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음. 이제 그 5월 물가도 전년 동월비로 한 3% 초반까지 상승을 해서 네. 뭐 아무래도 6월 물가도 전반적으로 그 3%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그걸 감안하면은 한국은행이 좀 빠르게 이제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네. 빠르게 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는 약간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공급 측 측면도 충격도 상당 부분 있는 상황이지만 네. 예상보다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많이 음.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네. 좀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좀 낮은, 그러니까 좀 그래 높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고 음.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좀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소비 심리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더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이 조금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좀 더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기준금리가 연내에 한 최소 2번 정도는 인상할 수 있겠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체가 워낙 좋고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 이제 주도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은 뉴스도 나왔지만 역대급 성과급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다른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임금 인상 요구가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과 다르게 또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사실 이 자체가 이제 유동성이나 아니면 수요층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성장이나 아니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진다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긴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시장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한국은행이 긴축 기조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시장금리가 한 기준금리 한 3에서 4회 정도 네.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네. 점을 이미 반영을 한 상황이라서 네. 물론 이제 국내 성장률이 더 만약에 더 높아지고 물가도 만약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방 압력이 더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좀 국고채 금리가 약간 상방 압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미 시장 금리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 폭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감안했을 때는 조금 그러니까 그 시장 금리가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조금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대신 좀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좀 있는데 아무래도 8월쯤에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규모라든지 아니면 국채 발행 규모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번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기업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좀 이익을 거두고 있다 보니까 네. 그걸 기반으로 법인세 세금 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로 그렇죠. 생각을 네. 예측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부가 그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네. 따라서 좀 이제 내년도 성장률이나 음. 물가 전망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 내년도 법인세가 올해 대비 한 많으면 100조 원도 넘게 거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부가 그거를 상당 부분을 이제 추가 지출 재원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에 대한 이제 그 기존보다 성장에 대한 눈높이를 훨씬 올려야 하고 네. 그거에 따라서 물가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8월 정도까지는 약간 조금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차별화로 본다면 한국 원화가 더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달러가 더 강하고 원화가 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최근 이슈로는 이제 6월 FOMC 이후에 네. 이제 미국 연준이 상당히 좀 긴축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네. 케빈 워시의 성향 자체는 알 수 없을지라도
일단 거기서 나온 그 경제전망 요약표, 네. SEP라던가 아니면 뭐 점도표라던가 음.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매파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부분 때문에 달러가 좀 음. 전반적으로 강해졌고 음.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네.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일단 1차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뭐 다들 잘 아시는 외국인 수급 문제죠. 음. 이게 반도체가 좋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뭐 음. 긍정적이니까 좋은데 네. 이게 또 역설적으로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를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코스피가 거의 1년 새 뭐 3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외국인이 들고 있는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높아졌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들도 음. 한국 주식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음. 좀 팔아야 되는 그런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뭐 이걸 소위 좀 어려운 말로 해서 이제 리밸런싱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소위 이제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네. 그 과정에서 달러 환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환율도 굉장히 높은 구간에 머물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올해 이제 금액으로만 따지면 2026년에 외국인의 코스피 순 매도액이 126조 원이거든요. 네. 거의 뭐 역대 최대치고요. 네. 뭐 다른 어떤 해랑 비교해도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네. 좀 이런 측면에서 수급적인 부담이 고환율을 만들고 있지 않나 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 차가 좁혀진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나간다고 한다면 환율은 내려가기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 지금 전망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음. 변수거든요. 음. 이게 사실 외국인이 언제까지 팔지도 그렇죠. 잘 모르겠고, 네. 언제 순매수로 전환할지도 모르겠고, 네. 다만 이제 뭐 외국인도 우리나라 증시 퍼포먼스가 계속 좋다면 이 비중 자체를 늘리는 전략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순 매도세가 좀 진정될 네. 그런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파는 이유가 코스피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그럴 수도 하거든요.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연준에 대한 긴축 우려도 있고 뭐 국민연금도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한 리밸런싱을 해야 되니까 뭐 7월부터는 좀 강제적으로 매도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좀 코스피 상승세도 약간은 진정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멈추지 않을까. 네. 뭐 완전 멈추지는 않겠지만 이전 한 1, 2개월 수준보다는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네. 결국 이제 환율도 네. 뭐 수급도 중요하지만 또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변수기 때문에 네. 뭐 한미 경제 차별화, 뭐 금리 차별화, 음. 뭐 경상수지도 좋고 네. 좀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은 좀 수급이 좀 어느 정도 진정됐을 때 그러려면 이제 코스피 상승세가 어느 정도 멈췄을 때 네. 그때부터 이제 환율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코스피가 올라가도 외국인이 팔 거고, 코스피가 내려가면 안 팔 거냐, 이것도 약간 퀘스천이잖아요. 그렇죠. 내려갔을 때 과연 이제 환율이 꺾여서 내려갈 거냐라는 부분이 과거에서 이제 나왔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가가 3배 오른 적이 없잖아요, 이제까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채권시장 금리 쪽에서 주목해야 될 미국과 한국의 키워드 그리고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부터 먼저 네네. 말씀드리면은 네. 미국은 저희는 재정 이슈를 조금 꼽고 싶습니다. 네. 우선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점차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입 측면에서 보면은 관세 수입이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관세 판결이 위법 판결이 나면서 그다음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급을 해주고 있다 보니 관세 수입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란 전쟁 비용을 마련을 하기 위해 좀 정부 지출을 더 써야 한다든가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 측면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좀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고 네.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정부 재정 적자 규모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재원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희는 국채 발행을 더 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미국의 이제 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음. 단기물은 좀 괜찮을 수는 있는데 음.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음. 이제 좀 규모에 따라서 약간 좀 이제 시장에서 약간 그 이제 금리를 좀 더 줘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서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 대한 좀 금리 인상 기대가 약간 되돌려지면서 약간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는 있는데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기간 프리미엄이 그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반영했을 때는 금리가 약간 좀 내려가지 못하는 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한국 쪽은 결국 반도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공급 측 충격이 발생을 했을 때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지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급 측 충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이제 좀 그 하방 압력을 받으면 한국은행이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근데 반도체 경기가 워낙 좋아서 성장률이 이제 1분기 기준으로 이제 전년 동기비 해서 3.8%라는 어마무시한 성장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반도체 경기가 지금 워낙 좋은 상황에서 이제 성장률이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네. 한국은행이 이제 결국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보다 더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언제 이제 좀 꺾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도 그러면 하반기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 글로벌 외환 시장의 키워드는 연준이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뭐 100일, 102포인트까지 오르면서 달러가 좀 강하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달러가 강해진 건데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연준이 쉽게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내리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올리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 뭐 이번 6월 FOMC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왔지만 네. 그건 이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었던 건데 네. 사실 시장이 이렇게까지 매파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그 케빈 워시의 커뮤니케이션 성향 때문이거든요. 네. 일단 그러니까 공개한 그런 정보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당연히 시장 참가자들은 워시의 말보다는 그 종이 한 장, SEP 그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매파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근데 여기서 사실 올리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수준에 접어들면서 네. 유가도 이제 60달러대까지 내려왔고요.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 부분 좀 완화됐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럼 남아있는 거 이제 수요 측 인플레이션인데 그게 과연 강하냐?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뭐 코로나 직후 시기와 지금 시기를 비교해 봐도 그때 당시보다 뭐 고용도 안 좋고 임금도 낮고 전반적인 수요 압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연준이 금리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사실 연준이 과거 금리를 올릴 때는 한 번 올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한 번 올리면 뭐 많게는 뭐 10번 이상도 올리죠. 네. 쭉 올리는데 이번에 과연 한 번 올리고 끝날 거냐라는 거예요. 계속 올리려면은 경제 여건이 그만큼 좋아야 되는데 사실 물가도 이제 유가가 내려왔으니까 점점 물가 상승률 낮아질 거고 뭐 고용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수요치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지 못할 거고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정당화하기에는 경제가 지금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금리를 안 올리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지금의 달러 강세도 좀 심하게 반영하고 있을 뿐이지 네. 언젠가 이제 지표 몇 번이라도 좀 나쁘게 나오는 게 몇 번 확인이 된다면 네. 달러 강세는 좀 꺾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화 환율의 가장 큰 키워드는 좀 도발적이긴 한데 한국 예외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한 2, 3년 동안 외환시장의 주된 화두가 미국 예외주의였습니다. 미국의 성장이 높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달러도 네. 강하다. 네.
근데 이제는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고,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게 사실 쉽게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수요라는 게 AI 산업 발전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네. 이 AI 산업 발전도 한동안은 계속 갈 사이클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만 해도 당장 이제 생성형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네. 뭐 다른 분들도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AI를 개발하려면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로 인해서 수혜를 가장 크게 보는 국가는 뭐 대만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큽니다. 네. 뭐 수출 역대급이죠. 무역 수지 역대급. 그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일부 기관에서 뭐 4%까지도 보고. 그 반면에 미국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연초만 해도 2.5%였는데 지금 2%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한국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의 예외주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앞으로 환율 경로에 있어서는 물론 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언젠가는 끝날 이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결국 환율도 펀더멘털을 바라볼 거거든요. 네. 저희가 추정한 적정 환율이 한 1,400원대 초중반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도 상당히 오버슈팅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외국인 수급 이슈가 진정되게 되면은 환율도 좀 펀더멘털을 따라서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반기 환율 전망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위험한 구간인 거는 맞습니다. 네. 아직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한 규모나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환율이 지금 1,530원, 40원까지 있긴 하지만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60원을 뚫는다, 아마 1,58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네. 하지만 좀 더 이제 길게 봤을 때 이제 외국인 수급 이슈가 어느 정도 끝난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한국 경제의 비교적 좋은 펀더멘털 이런 부분을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연말에 한 1,450원 정도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450원에서 1,58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전망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좀 차별화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나 선진국, 유럽, 일본,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하향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고유가, 고물가 이에 따라서 가계가 구매력이 떨어지고 기업들은 투자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용 절감 때문에 투자를 줄이죠. 그런데 이제 두 개의 국가, 한국과 대만의 성장률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도체 사이클인데 이 문제는 반도체라는 부분이 또 AI가 또 있어야지 수요가 있어야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AI 투자는 또 금리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구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동에 대한 이슈나 유가, 공급치 인플레이션 얘기는 끝나더라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요층 인플레이션, 재정에 대한 이슈, 유동성 문제, 거기다가 금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리스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약간 그림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예상보다 경로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뭐 원화 환율은 원화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내려갈 힘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하반기에 금리와 반도체 그 다음에 환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측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